안녕하세요. 지난 토론 주제였던 인공지능 문제점에 이어서 오늘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올바른 인식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선생님, 저희 사람은 이제 살아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규범을 습득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러게요. 네. 누가 져야 할지 그것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사례로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달리는 수입 전기차. 정체 구간이 나오는데도 속도는 줄지 않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전방 센서는 작동했지만 차량은 서 있는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차량 간격을 120m로 유지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센서가 작동하길래 차도 속도를 줄일 줄 알았는데 계속 달렸고 결국 운전자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2달 넘게 기다려 독일 본사의 사고조사 보고서를 받았는데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고 시속 50km 이상이면 멈춰있는 물체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장애물이 많은 시내에서도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용하기가 위험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으로 홍보하는 기능들은 레벨 2로 분류되는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빛의 양, 속도 등에 따라 제한 조건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사람이 시스템을 주도해야 합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아직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책임자, 즉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야 기계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 치고 일단 이것을 좀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 제조사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소유자에게도 왜 우리가 기르던 반려견이 누구를 물어도 주인이 책임을 지듯이 소유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안전한 줄 알고 샀는데 사고를 냈어 하면 되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 하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처음 대두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구글의 무인 자동차 다들 아실 텐데요. 그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그 차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과속이 아니라 너무 저속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인 자동차도 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이정수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총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0단계에서부터 레벨 4까지 총 5개의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3단계 정도를 제한된 자율주행 단계라고 하고 이런 레벨 4까지 올라오면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레벨 4까지 올라와 있는 기술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어떤 책임 소재를 할 때 해외에서는 레벨 2와 레벨 3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람이 좀 개입하는 경우 그리고 레벨 4처럼 완전히 자율주행 자동차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를 나누어서 처벌 수위를 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책임도 정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2016년에 테슬라 모델 S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 사고를 내는데 그때는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고요. 또 같은 해 구글 자동차도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레벨 4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구글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 사고를 냈을 때 책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도
그거의 사고 책임과 굉장히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금 완전한 이제 자율주행의 경우에 제조사가 이제 책임을 상당히 지는 것으로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내부적으로도 알고리즘을 설계한 프로그래머냐, 아니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학습시킨 사람이냐,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또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조사 내부에서도 책임 소재가 분배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이와 같이 또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면접입니다. 혹시 인공지능 면접관 들어보셨나요? 네, 많은 회사에서도 쓰고 있고 일부 대학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같이 보실까요? 요즘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화두에 오른 면접관이 있습니다. 냉철하고 공정한 데다 집으로 찾아오는 면접관, 바로 AI 면접관입니다. AI 면접은 제한 시간 안에 질의응답하고 게임을 하며 지원자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장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든 면접을 볼 수 있어서 편하지요. 사람과 직접 마주보지 않아 덜 긴장되었다는 지원자의 소감도 있습니다. 반면 얼굴 표정이나 눈빛도 AI가 읽어낸다고 하니 더 긴장이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과 구직자의 AI 채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1%는 긍정적, 49%는 부정적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시장에서 왜 AI 면접관을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수시 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필요한 직군에 잘 어울리는 인재를 검색하여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AI가 후보자들을 찾아주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사람보다 인공지능 면접관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공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반면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AI 면접을 도입하면 지원자의 면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것일 텐데요. 오랜 기간 쌓은 데이터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어떤 인재를 채용하여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면접 당시 어떤 성향을 보인 사람이 이후에도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와 같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채용뿐만 아니라 성과 관리와 평가, 경력 관리, 보상 등 인사 전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AI 면접은 밀레니얼 세대의 기대만큼 공정할까요? AI 면접관도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인간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A기업에서 AI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10년간 제출된 이력서를 학습한 AI가 성차별적 판단을 내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왜 인공지능 면접을 하는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혹시 면접 봐보셨나요? 네, 뉴스에서 기업들이 이제 인재를 고용할 때 대면 면접이 힘든 경우에 뭐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면접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회사의 입장에서 봐도 만약에 인공지능이 판단한 그 사람을 정말 그대로 채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떨어졌는데 나는 왜 이 인공지능이 나를 그렇게 판단한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공정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계가 과연 인간을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면접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이때까지 입사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잘 모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원들을 면접하는 시스템, 이게 꽤나 괜찮은 시스템으로 자리 잡힐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공정함까지 더해진다면 이 면접 시스템이 아마 많이들 이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 이상 인간의 잠재력이라든지 이 사원이 이제 입사해서 펼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예측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평가할 때도 사실 선생님들 평가하시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좀 평가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인공지능이 평가한 우리 아이들의 평가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또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사람 선생님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논술을 채점한다고 합니다. 무려 6만 개 학교에서 그 인공지능을 쓴다고 하네요. 벌써요? 벌써 그렇게 한다고 놀랍네요. 합니다. 실제 그 서술형 그 문항에 대한 평가는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이 되어 왔고, 실제 미국의 토플 경우에도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영어 그 서술문을 평가하는 게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많은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에 대한 채점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선생님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들이 몇 점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과정에서 얘가 얼마나 성장했고 어떤 부분을 또 실수하는지를 파악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얘가 몇 점짜리인가 이것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역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이 면접이나 평가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공정한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정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편향성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자의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불공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과 학부모, 우리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면접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인공지능 면접 볼까 하는데, 현재까지 기업이나 대학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면접은 정말 누구를 뽑을 것이냐는 최종 판단 도구로는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필요한 이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 이런 문제 행동의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는 데만 지금 현재 쓰이고 있고, 적격자를 딱 뽑는데 마지막에 최종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주체조차도 약간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아직까지는 되겠네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해서 특정 지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담감이 네, 있는 문제네요. 되게 민감하고.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인공지능의 데이터 편향성에 대해서 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글에는 구글 포토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라든지 사물을 그리고 자동으로 인식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흑인 커플에 이렇게 남녀가 있는 사진이 어디로 분류되는지 혹시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동물로 분류했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고릴라라고 분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네. 되게 큰 이슈가 됐겠어요. 엄청난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되어서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구글에서도 이걸 캐치하고는 1시간 반 만에 개발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정하겠다라고 약속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흑인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백인에 비해서 흑인의 데이터가 적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알고 보면 또 알고리즘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이든 또는 데이터의 양으로 인해서 이런 발생하는 편향성의 문제가 인종차별까지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미국에서
법원과 교도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컴파스가 또 그런 유사한 문제를 좀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재범률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측이 흑인에게 대해서 더 많이 재범률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쁘게 편향되게 판단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지금 순찰에 활용하고 있는 우범 지역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우범 지역으로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한 윤리적 이슈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사례를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게 왜 그러면 흑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우범 지역으로 볼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흑인들은 보통 경범죄를 저지를 때 그렇게 뭐 좀 약한 범죄를 저지를 때 도로에서 많이 싸운대요. 근데 백인 중상층은 집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에게 많이 걸리고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 데이터 편향성은 정말 이게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 예로 들자면 그 보스턴시에서 스트리트 범프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도로에 왜 구멍이 나잖아요. 그럼 구멍이 난 위치를 찾고 도로 보수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층별로 스마트폰 보유율이 다른 거죠. 그것도 다르지만 또 그 계층별로 자주 이용하는 도로가 달랐던 거예요. 이게 어플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멍의 위치를 찾아서 도로 보수 계획이 세워지고 도로 보수를 했더니 특정 계층에 굉장히 유리하게 이게 보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보며 이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는 이런 사회적 계층에 따른 지위에 따른 차별의 문제도 발생을 시킬 수 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편향된 데이터의 문제는 인공지능의 문제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과 함께 남녀 차별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광고를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직업과 관련된 광고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고수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관리직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존도 그런데요. 아마존에서 이력서를 평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여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점수를 깎았다고 해요.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편향성을 갖는 게 사실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들어낸 데이터가 편향적이면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같이 중립적인데 학습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편향성을 갖게 된다는 건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테이 그 챗봇이 처음에 이 학습을 시킬 때는 아주 고급의 언어 아주 고급진 우리가 말한 언어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개발했는데 얘가 사회에 출시되고 나자 하루 만에 욕설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고 바로 나쁜 언어를 배우게 됐다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는 과정도 보면 보통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욕설을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듯이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좋은 데이터는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다라는 점에서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인터넷에서 고운말 쓰기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공정함을 가지려면 좋은 데이터를 좀 선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편향성이 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인공지능 스피커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번 같이 자료를 볼까요? 오늘 미세먼지 어때?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입니다. 셀리야, 10분 뒤에 출발하라고 알려줘. 10분 뒤에 출발하기라고 타이머 해드릴게요. 셀리야, 영화 동요 들려줘.
셀리야, 분위기 좋은 음악 틀어줘. 셀리야, 영어로 대화하자. 영어 스피킹을 시작합니다. Hello, again. I was hoping you'd come back soon. 셀리야,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오전 7시에 알람을 해드릴게요. 잘 자요.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으시네. 네. 그래서 이제 TV와 함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고, 그리고 집을 관리해주는 스피커도 있고, 그리고 저의 음악을 틀어주고 하는 스피커도 있는데, 이런 스피커들을 잘 이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실제로 물건을 주문할 때 따로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결제를 따로 뭐 와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해주니까 조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즘 최저가를 또 검색을 해주니까 이런 편리함에다가 최저가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말로써 모든 것이 해결이 이정 선생님 벌써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까운 미래,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음성 인식,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생활을.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기 방금 우리 김태린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알렉사라든지 구글 홈, 그리고 클로버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이제 상품,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쇼핑에서 상품도 추천해 주기도 하는데, 이제 심지어는 실제로 사람이 주문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인식해 가지고 집으로 배송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구매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배송을 해버리면 만약에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나요? 변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매 패턴을 인식하고 배송을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오배송 되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미리 어느 한 곳에다가 이제 모아두고 배송을 해야 되는데 남는 재고율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반품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던 거 아닐까요? 아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알렉사 우리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렉사의 경우에 이제 구매자가 구체적인 주문 경로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어떤 이익, 최저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관련 채널인 아마존몰에서 그냥 바로 이제 주문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 해주니까 편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혹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지 않나,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이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 법률 제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을 살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또 거래 상대방과 구입 장소,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추천해 주는 대로 오케이만 하는 이 부분이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와 같이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너무 다 맡겨버리면 사실 그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정함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뉴욕시에서는 알고리즘의 설명 책임 법안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 법안은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이 뉴욕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떤 지능정보 서비스가 이용자의 어떤 막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 그것이 기업의 어떤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만약에 이용자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피해를 유발을 했을 때 어떤 예측하고 결정하고 추천했던 그런 경로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질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듯이 인공지능을 좀 만들 때도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걸 좀 평가해서 인증해주는 이런 걸 좀 이제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다양한 법안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희 같이 자료 한번 볼까요? 고객님, 제 앞으로 오셔서 같이 재미있게 놀아보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롯데백화점 안내 로봇 펠퍼입니다. 저 펠퍼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 보내요. 돌려보려, 돌림팔, 꽝이냐 당첨이냐. 네, 선생님, 교수님 혹시 자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로봇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셨나요? 네, 저도 한번 아주 작은 글자라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는데 뭐 저를 때리지 마세요? 약간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페퍼를 좀 때리나 때렸나 봐요. 봐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저는 사실 영상을 보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인간과 한 집에서 또는 한 공간에서 생활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계를 단순히 기계로 보는 단계는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저희가 로봇을 도덕적 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 행위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사람에게만 인격이 이제 부여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조직에도 인격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주는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로봇이 개발된다. 라고 한다면 이런 도덕적인 어떤 주체로서 인정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할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만인의 연인인 오드리 헵번을 이렇게 본떠서 만든 요즘 사람들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좋아하시는? 네, 저는 잘 좋아하는데 저도 영상을 통해서만 봤지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오드리 헵번을 본떠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 얼굴이 빨개지신 것 같아요. 네, 이 로봇의 이름은 소피아라고 합니다. 네, 소피아. 네, 이 소피아는 세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까지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유럽의회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지위를 주는 전자인간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 전자인간이 나중에 수익을 거두거나 그리고 이런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세금까지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까지 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를 지운다면 사람에게 주는 권리까지도 로봇한테 줘야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이제 똑똑해지면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나도 세금 내는 네. 일원인데 막 이러면서 세금 내는 만큼 투쟁하고. 권리를 달라 이렇게. 네. 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저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진짜 강아지 같은데요? 네, 정말 털도 있고 강아지 같은데요. 저건 사실 로봇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개발된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아이들이 저 강아지를 이제 생명체가 아니니까 막 괴롭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반려보신 파로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파로 아시나요? 그 물범을 본따서 만든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반려 로봇인데요. 호텔 로비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눈썹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쳐다보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동물권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동물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동물이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물을 소유한 우리 인간이 그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또 보호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권리라면 나중에 이 반려 로봇에게도 어떤 로봇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동물권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로봇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 또는 뭐 나는 다른 사람 자식들보다 이 로봇 자녀가 진짜 나는 너무 사랑해서 재산을 상속을 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 분할의 문제라던가 그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네,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런 윤리적 문제들을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네, 맞아요. 해외 사례로 파트너십 온 AI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IBM, 삼성 같은 회사들이 모여서 파트너십 온 AI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될지, 인공지능에 대한 인공지능 윤리적 문제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방향,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런 윤리적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제가 그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사례인데, 인공지능은 인류를 지원하고 인류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편견이나 차별을 배우지 않도록 도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덕 교육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범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나 일론 머스크, 레이 커즈와일과 같은 그런 유명 인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실로마에 모여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실로마 원칙이 23개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고도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작동하는 동안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는 목표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고 기능이 이제 더 늘어나고 활용되는 분야가 늘어날수록 이런 우려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서 작동할까 하는 문제인데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매년 이제 백악관에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선언하고 있는 규칙의 원칙의 기본은 민간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는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를 만든다. 그중에 오늘 이번 시간에 소개됐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선진국들의 연합체인 OECD에서 각 회원국과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해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반드시 지키도록 개발자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협약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윤리적인 문제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학교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인공지능을 기술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물론 기술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는 그런 관점을 좀 넓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하게 되는 데이터, 그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든다. 그게 초점인 것 같고 결국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잘 크도록 하려면 그 자양분인 데이터, 사람들이 만드는 데이터가 윤리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학생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주체가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한 주제가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연수 내용을 정리해줘.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있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법적 이슈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공정성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편향으로 인해 편향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별도의 인격체, 즉 도덕적 행위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바른 결정이나 판단을 하도록 하려면 사람들이 만드는 데이터가 윤리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교육 방안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